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의열단 부분 할게요. 의열투쟁 관련돼가지고 이제 393페이지 강의 교재 좀 펴보시고 시작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의열단은 주로 1920년대에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의열의 의미는 그 비밀 결사 활동에서 요인을 암살하고 테러를 하면서 간청을 파괴하는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의열단하고 한일육단 이 두 개 단체가 있죠. 자, 의열단은 먼저 볼게요. 의열단은 이제 독립을 위해 강력한 무장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김원봉이나 이종황, 윤세주 같은 사람들이 윤센주 같은 사람이 이제 결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념은 무정부주의를 기초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무정부주의라는 것은 어떤 권위를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는 이런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 무정부주의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를 그 당시에 이제 인간의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존재를 봤어요. 그래서 일제를 타도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예열단 투쟁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16자 구호를 이제 내거는데 자 구축 외노, 그다음 강복 조국, 타파 계급, 평균 집권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내걸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구축 외노이죠. 구축 외노라는 것은 구축이라는 건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외를 몰아내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는 신채호가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에 집약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한국사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증에는 자주 언급된 사람이 이 신채호예요. 신채호. 이 신채호가 이제 이 사람도 원래는 민족주의자였는데 민족주의자이지만 동시에 또 무정부주의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유학자 중에 상당수가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아.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유교의 대동사상이 있어요. 이 유교의 대동사상과 이 무정부주의가 약간 비슷한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측면에서 유교의 대동사상을 통해서 무정부주의를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이제 작성한 게 그 의열단 선언 또는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거기 보면 이제 일단 무정부주의를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일단 무정부주의라는 것이 이제 아나키즘이라는 것이 권력을 이제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억압하는 권력 집단들 부정하고 당연히 일제도 일종의 권력 집단이죠. 예, 제국주의 집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정부주의의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지만 민중을 되게 강조해요. 민중. 자, 여기에서 민중이라는 것은 그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계급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계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 수단에 따라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 이렇게 두 개 계급으로 나누죠. 그래서 프롤레타가 이제 주도하는 프롤레타 혁명 이런 것들 이제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것들인데 이때 민중이라는 건 계급의 의미가 아니라 계급을 초월해서 초계급적인 의미예요. 계급을 초월해서 그 당시 이제 어떤 개인의 억압을 억누르고 있는 제도나 이런 권위들 타파하는 주체로서의 그게 민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무정부주의는 계급혁명론을 인정하지 않죠. 나중에 제가 서양사 할 때 얘기했지만 계급혁명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민중이 이런 그 개인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 이제 저항하는 그 민중들이 뭐냐면 힘을 합쳐가지고 뒤엎는 걸 강조해. 그래서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강조해요. 그래서 이 신채호가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아나키스트 이론도 있지만 그 3.1운동을 보고 또 그걸 또 자극을 받은 거야. 자, 3.1운동은 엘리트 중심의 운동이 아니죠. 거족적이고 민중 중심의 운동이죠. 그래서 이제 민중이 주체로 해가지고 일어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 당시 신채호는 이 아나키즘에서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보고 3.1운동에 대입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의열활동을 지원하면 의열활동이 일종의 자극제가 돼가서 이걸 소식을 들은 민중들이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봉기를 해갖고 혁명을 일으켜서 일제를 타도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신채호가 의열단 선언을 뭐냐면 작성한 거죠. 자, 그래서 민중의 직접혁명론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 독립 투쟁의 필요성을 지적했고요. 그다음 종전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운동 방법론에 대해서 비판했어. 그래서 외교론, 자치론, 그 다음에 문화운동론, 준비론.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 외세를 동원하거나 지금 당장 그 뭐냐면 독립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독립하자. 그래서 요때 이제 주로 이제 문화운동, 준비론 이런 것들은 일제 이제 식민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독립운동을 하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 외교론 같은 경우에는 누굴 겨냥했냐면 이승만 있죠. 이승만이 이제 외교 독립론을 내세우죠. 그래서 이걸 이제 겨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래서 그 밑에 조선혁명 선언서 그 내용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여기 보면 1. 외교론에 대한 비판이고 2는 문화준비론. 그러니까 그 당시 실력 양성운동 이런 것들의 비판이죠. 자, 근데 이제 30년대 들어와서 의열단 조직이 확대돼요. 왜냐면 이 의열단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열투쟁들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는 다 소개해드리기 좀 어렵지만 상당한 그 활동을 하게 돼요. 자, 뭐 예를 들어갖고 뭐 박지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부산 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나석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제 반대하는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 경찰은 그 당시 이제 의열단은 딱 얘기를 들으면 벌벌 떨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 왜 문제점이냐면 개별 행위들이죠. 그래서 조직적이지 않고 개별적인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암살, 테러 이런 것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언론에 부각될 수 있어도 이게 실제로 뭔가 바꾸질 못해. 그러면 뭔가를 일제를 타도하고 바꾸려면 세상을 변화하려면 이제 개별적인 투쟁이 아니라 조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의열단이 중국에서 이제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의 혁명 세력들과 항일 투쟁 연대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좌우합작 운동을 1930년대 초반에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조선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들은 또 군사훈련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그 국민당에서 그 자체적으로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 군관학교에서 항포 군관학교인데 자, 항포 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창립하죠. 국민당이 지원을 받고 자 그렇게 이제 활동했던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한인예국단을 보죠. 한인예국단은 그 당시 임시정부가 침체된 시기에 결성이 됐어요. 임시정부가 침체되고 일제 감시와 탄압, 자금 인력 부족해가지고 20년대도 오면 그 임시정부가 상당히 침체를 걷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돌파하고자 그 당시 김구가 그걸 조직을 했다. 그래서 적극적인 테러 활동을 통해서 이런 임시정부의 활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김구 중심으로 조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만보산 사건 때문에 중국인들 감정이 악화됐어. 그래서 항일운동에 대한 어떤 그 적대적인 그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때 항일운동은 이제 그 한국 사람들이 항일운동을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만보산 사건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일제가 일종의 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칭소봉대해갖고 좀 약간 가장시키는 사건인데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 만주에 보면 이제 그 당시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해 왔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주로 거친 이제 그 항구지를 개간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 당시 이제 만주국을 만들면서 뭘 내세웠냐면 한국인, 만주인, 그러니까 중국인이죠. 일본인 간의 어떤 그 협화 정신, 서로 합해서 화합하는 정신을 내걸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인들 제일 우대했고 만주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조선에서는 탄압받았지만 조선인들도 우대했어 상대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뭐 만주인, 한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만보산에서 이제 뭐냐면 한국인들이 그 여러 가지 농사 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중국인들이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달려온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물길 때문에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난 사건이야, 그냥. 거기에 이제 일제가 좀 개입을 해서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좀 한국인 편을 좀 들고. 근데 이것을 나중에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공표했냐면, 물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한 게 아니라 일본 측이 이제 얘기를 이제 일방적으로 듣고 일종 받아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만보산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인들 죽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도를 접한 이제 한국인들이 열받아갖고 그 인천이나 있는 그 차이나타운에 몰려와서 많은 중국인들 죽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오보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중국에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된 거야? 중국인들 감정을 뭐냐면 그 건드린 거죠. 오늘날 식으로만 허판 감정? 한국인을 허무하는 그런 감정이 이제 확산되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그 한국인들 항일운동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요. 네. 자, 이런 이제 그 상황에서 한인예국단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한인예국단은 두 사람을 꼭 외워두셔야죠. 이 한국 능력이나 수능에 자주 나오는데, 이봉찬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히로히토 청왕에게 폭탄을 던졌죠. 물론 아쉽게도 이제 빗나갔지만, 일단 그게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윤봉길이 그 당시 상하이 홍콩공원을 이제 의거를 일으키죠. 자, 이 당시 상하이는 그 1932년인데요. 이때 이제 19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걸 좀 약간 그 눈길을 다른 데 돌리려고 일본 애들이 어디를 이제 공격을 하냐면 상하이를 공격해요. 상하이를. 그래가지고 이제 상하이를 공격했는데 제1차 상해사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상하이를 일시 점령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홍콩공원에서 그때 전승 기념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인지 문통인지 하여튼 그걸 던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당시 단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죽였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인들이 알려지면서 상당히 중국인들이 이제 종전에 반한 감정이 없어지고 이제 호의적으로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국인들 특히 국민당의 원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장제스가 한 유명한 말 있죠. 중국의 100만 대병도 불가능한 거사를 한국인 한두 명의 용사가 행해졌다. 그래갖고 이제 막대한 지원을 이제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국민당의 임시정부의 지원, 그래서 중국 군관학교에 한국인 특별반을 이제 설치하고 한국 강복권의 창설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애국지사들 이제 의거 내용도 있죠. 그래서 상당수가 이제 의열단이라는 단체에 속하고, 거기 잠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불령사라는 게 있어요. 불령사. 이 불령사는 누가 만든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열은 예전에 한번 그 시험 문제가 아니라 영화도 나왔죠. 그래서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이제 그 여자친구였던 가네코 후미꾼가? 예. 그 해가지고 소재도 해갖고 영화를 나왔고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래서 일본 내에서 이제 불령사라는 거는 그 보통 일본인들이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불령조선이라고 하거든요. 불령선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따가지고 만든 거야. 예. 의외로 상대방이 그 비하한 언어들을 자기의 뭐냐면 그 브레인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역사상 보면. 원래 나치라는 말도 나치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나치들은 자신 나치라고 하죠. 시그당, 토리당도 소 비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 뭐냐면 그 일종의 닉네임으로 내걸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박열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동아시아 교과서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거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외열단 활동이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봉찬이나 윤봉길 같은 사람은 이제 한인 예국단 대표적인 활동이죠. 그래서 뭐 어저께 나오면 좀 약간 시험 문제가 이제 어저께 나오면 뭐 활동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근현대사 들어와서 외열단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일제 침략과 식민지 통치에 대항해서 전개한 독립운동의 하나는 의열투쟁이다. 그래서 한말 이에 지속된 의열투쟁은 3.1운동을 계기로 더욱 조직화되고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래서 3.1운동의 비무장 평화적 시위운동으로 전개되었으나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걸 보면서 조직적인 실력투쟁과 집중 행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단체가 의열단이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이 그 옆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외농과 부일비를 몰아내고 조국을 강복하고 계급차별 없애고 토지를 평등하여 분배하자. 그러니까 아까 침에 16자 구호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16자 구호 아까 전에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16자 구호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중국 애들도 16자 구호를 많이 사용해요. 네 글자 딱딱 끊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중국인들이 구호를 내세울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내세운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내세운 것 같은데, 자, 하여튼 그래서 암살과 파괴 활동을 했다. 자, 의열단 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단장이 누구예요? 김원봉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일제 수뇌부 요인들 비롯해서 민족 반역자를 계속해서 암살하거나 응징하거나 조선 총독부를 비롯한 식민지 통치기관을 파괴하는데 목적했다. 자, 이 의열투쟁은 특히 이제 의열투쟁을 통해서 일제가 스스로 식민지를 포기하게 하게끔 만들고자 했으며 꼭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대중을 각성시켜서 대대적인 항일투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로써 일제를 타도하게 되는 기대했다. 이 대중이라는 것은 이제 민중을 의미하죠. 그래서 민중의 집접혁명론. 그 의열투쟁을 보고 대중들이 자극받아서 3.1운동처럼 전국적인 각지에 봉기가 일어나서 일제를 타도하자. 이런 의도에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의열단의 활동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은 단원들은 국내 파견에서 암살과 파괴 활동을 하는데, 박재현이라는 사람은 부산 경찰서에 들어가 폭탄을 투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최수봉이라는 사람은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익상이라는 사람은 조선 총독부에 들어가서 폭탄 3발을 던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식민지 통치기관의 심장이나 단원은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함으로써 식민당국자들의 어떤 공포의 도가니가 넣었다. 23년에는 그 당시 이제 김상옥이라는 사람이 종로 공찰서에서 폭발을 하고 나석주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식민지 대표적인 착취기관인 식상학과 동학축치회사에서 그 폭탄을 던지고 권총으로 이제 저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베 같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테러니까 이들을 이제 뭐냐면 왜 우리가 부각을 해야 되고 존경을 해야 되냐? 테러 집단 아니냐?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IS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무자비하게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치 목적에 맞게 선별해서 공격해. 그래서 우리 15단은 이제 죽어야 할 사람들 있죠. 타도할 사람들만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언론에 부각되지 않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뭐냐면 의회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신문이 보도되면 물론 되게 부정적 보도가 되겠죠. 그렇지만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보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감이 없는 것보다는 부정적이라도 존재감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나중에 좀 생각해볼 여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팔레스타인 같은 사람들이 피에로나 이런 사람들, 하마스라는 사람들이 테러를 하고 그런 것도 꼭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국제 여론에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괜히 테러했겠어요? 자기 목숨 던져갖고 테러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목숨 귀한 건 다 아는데 그만큼 뭐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자, 의열단 활동은 상하이와 일본에서 전개되었다. 상하이의 항포탄 부두에서 김익산, 이종환, 오송룡 같은 배에서 내리는 육군대장 다닷가를 이제 저격했고요. 그다음 김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경에서 한국에 들어가는 이중급의 폭탄을 투척했다. 자, 독립운동 방법을 보면 이러한 의열단 활동은 적은 인원과 자금을 가지고 크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독립운동이었다. 자, 의열투쟁은 독립운동의 중요한 방향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이후 해방때까지 수많은 의사와 열사들 위한 의열투쟁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그 조선혁명 선언이 있거든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조선혁명선언, 의열단 선언 이렇게 있는데 요거 제 생각에 한번 언젠가 시험 나올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인예국당의 의거를 보죠. 자, 이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그 정부 조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 시간 이제 그 침체에 빠졌는데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1930년에 이제 민족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한국 독립당을 창당했고요. 예전에 한번 한국 독립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국 독립당은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중국의 만주나 간내에서 한국 독립당을 칭하는 세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갖고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안창호가 이당치국이라는 논리를 냈었거든요. 당을 통해서 뭐냐면 국가를 통치하자.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들었죠. 이건 뒤에 좀 더 얘기할 텐데 하여튼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임시정부는 이런 난관을 극복한 방어로 한인예국단을 조직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32년 이봉찬이라는 사람이 동경에서 강병식을 마치고 들어온 이랑 시로이트를 저우했죠. 그때 이제 마차 행렬이 경시청 앞을 지날 때 이랑을 향해서 폭탄을 추출한 것이다. 자, 그때 이제 폭발력이 약해서 이랑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못했지만 안중구의 의거에 의해 독립운동을 캐거했다. 자, 이 사건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보도하게 되는데 그때 중국의 한 신문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그 당시 이봉찬이 폭탄을 던졌는데 아쉽게도 뭐죠? 빗나갔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일본인들은 이제 크게 이제 자극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거든요. 자, 하여튼 이봉찬에 이어서 윤봉길이 상하이 홍콩공에서 일제 요인을 폭사시키는 의거를 가능했고요. 4월 29일날 홍콩공원에서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의 전승 축하시가 이당의 생일인 청장절의 기념한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이제 윤봉길이 그날 기념식 당상에 폭탄을 던져 상하이 파견군 최고사령관이었던 육군대장 시라카와 거루민 단적을 절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공사 시계 위지들 비롯한 군사 지휘관에게 큰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윤봉길이 그때 많은 사람을 이제 주요 요인들 암살했는데 그 중에 한 명 중에 이제 용케 살아남은 사람 한 명 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 못 하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다리를 절단됐거든요. 폭탄에 맞아갖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일제가 항복할 때 그 미국 군함에서 한복 조인식을 하는데 그 한복 조인식을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윤봉길에 폭탄을 맞고 다리가 그때 절단이 됐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한인 예국당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김구가 이제 쓴 글에 그 한인 예국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일제가 대륙 침략 본격화되고 그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니까 대한민국 민주정부는 32년에 충칭에 정착하여 1940년대까지 8년 동안 여러 곳을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국민당 정권과 같이 이동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국민당 정권이 그러니까 충칭한 거 오늘 중경이죠. 중경에 이제 임시정도 이제 그래서 임시도 이렇게 정착할 때 같이 거기에 이제 이동해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정부 이봉찬과 윤봉길 연이은 이후의 계기로 중국 정부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요. 한국 독립에 대한 여론을 중국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 강복권을 찬성하거나 나중에 카이로 선언 아시죠? 카이로 선언에서 이제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시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누가 이제 발언했냐면 장개석이 얘기해 준 거야. 근데 이 장개석을 자극받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이제 그 한일 예국당의 활동이나 그 다음에 김구가 와가지고 그런 것들 얘기하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후에 이제 어떤 열강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할 때 독립 약속할 때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이제 이봉찬 의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을 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20년대 행해졌던, 30년대 행해졌던 여러 국외 독립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여기부터 이제 20년대부터 40년대까지의 무장 독립투쟁이 좀 약간 복잡해.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도표로 좀 약간 만들어봤는데 일단은 몇 페이지를 표시냐면 39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20년대, 30년대 중반까지 만주 연해주 지역의 항해 투쟁도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일단 그 3.1운동의 자극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다고 했죠? 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전투가 일어났냐면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달에 일어났는데 자, 이때 이제 봉오동 전투의 그 주력 부대들은 대한독립군이죠. 홍범도. 예, 홍범도. 그 다음에 여기 외에도 이제 국무도독부군, 그 다음에 국민해군 이런 부대들이 참여했고요.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를 겪고 나서 일제는 이들을 이제 홀조 통치해 섬멸해야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 지역에 주도권이 필요했어. 일제가 그 보통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면 그 독립군들이 이제 들어오면 한반도 들어오면 월경 대대를 이제 편성을 해요. 그래갖고 강을 건너가고 그들 토벌을 했거든요. 근데 조선에서 나가서 토벌했기 때문에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남만주나 이런 그 북만주 지역에 상시 거주하면서 독립군을 토벌할 수 있는 부대를 주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으킨 조작 사건이 뭐냐면 훈춘 사건이야. 훈춘 사건은 뭐냐면 일본인들이 이제 중국인 마적 집단들을 시켜가지고 일본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을 공격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일본인들 몇 명 죽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핑계로 해서 그 당시 군벌이었던 장자짐하고 이제 뭐냐면 그 손을 그 압박을 해가지고 그 당시 그 남만주 일대 요 훈춘 지역에 아니 남만주 일대 일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뭐냐면 조약을 맺게 돼. 그래서 이제 만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청산리 전투죠. 청산리 전투는 그 1920년 10월달에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북로 군정소군이 대표적인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김자진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대한신민단, 국민해군 이렇게 했는데 이 청산리 전투에 크게 승리했죠. 청산리 전투는 한 개 그 뭐냐면 전투도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전투도 이제 구성이 됐어요.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와 이제 청산리 전투도 이제 대표한 일본군들이 그 간도 지역에 있었던 그 우리나라 교민들을 대규모 학살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간도 참변이라고 해요. 또는 경신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경신참변을 하니까 자, 이 당시 이제 그 교민들 피해를 막고 일본군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안 되겠다. 안전지대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 그래갖고 일단 서해를 중심으로 해갖고 총 20년에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해요. 그리고 부대를 재정비하고 등등 해갖고 어디로 이동하냐면 자유시로 이동해. 예, 자유시로 이동하는데 자유시는 이제 그 하바rov스크 부근에 있는 이제 그 러시아 그 도시예요. 자, 그래서 러시아명으로 스보도돈이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소련은 적군과 백군 간의 대립이 일어났어. 적군과 백군이. 자, 그래서 이제 적군에서는 이제 소비에트 군대에서는 강국군과 연합을 해서 너네들 도우면 우리가 나름대로 도움을 주겠다. 특히 이제 독립군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도움을 주면 소련 측에서 뭔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자치구역을 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제 이때 강북군 연합회에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제 좀 있다가 자유시 사건이 터져요. 1921년에. 이 자유시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일단 독립군이 들어왔지만 좀 있다가 이제 소련이 이제 뭐냐면 그 내전이 조금씩 마무리가 되게 돼요. 또 소련한테 일본의 압력이 들어오죠. 네, 독립군들 무장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소비에트 정권 입장에서는 이 소련의 그 일본의 압력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비에트 정권이 그 당시 상당히 허약했거든요. 그러다가 또 뭐냐면 그 상하이 공산당과 또 이르치크 공산당이 서로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공산당에 두 개 파벌이 있어요. 그래서 상하이파 공산당, 한인사회당 쪽이 싸우는가, 이치크 공산당, 자유에서 싸우는데 이때 이제 사할린 부대와 자유부대가 이제 지휘권을 두고 싸웠는데 그때 이제 소련이 자유부대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그 독립군들이 사할린 부대를 지원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와중에 소련이 일본의 압력을 받고 무장 해제를 요구하니까 그 당시 독립군이 그 거부해요.
결국에는 이르치크바 공산당에 있는 자유대 부대와 소련의 그 소련군이 독립군들을 공격을 해서 독립군과 사할린 부대들 공격해서 무장해제를 하게 되죠. 예. 그리고 나서 그때 많은 포로들을 잡게 되고요. 그 포로 중에 이제 누가 있냐면 여기 있는 홍범도가 있죠. 홍범도. 그래서 홍범도가 이제 그때 포로로 잡히게 되고 홍범도는 이제 소련에서 활동하다가 그때 뭐 공산당 되고 그러다가 이제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죠. 저기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자 하여튼 사회 이런 자유 사건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침체를 받은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직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크게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요. 1922년에 대한독립군단을 또 만들어. 이 대한독립군단은 앞에 있었던 서인이 만든 대한독립군단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북만주 일대에 있었는데 이들은 이제 북로 군정소군 예전에 대한국민의 강복단 연합부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통일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8개 독립군단이 통합이 돼서 남만주 일대에 있었는데 자, 이 나중에 대한독립군단은 이제 신민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통일부는 다시 의군부하고 공화를 지지하는 세로 나눴는데 이때 의군부는 복벽주의 단체들도 구성되어 있고 공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있는데 이 의군부가 그 당시 공화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해. 그래서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유혈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공화파는 나중에 참의부하고 정의부 이렇게 또 두 개로 나눠주죠. 참의부는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고,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지지해서 그 밑에 들어갔던 세력들이고요. 정의부는 임시정부を지지하지 않은 세력들이야. 그래서 이제 3부가 형성되죠. 그때 23년부터 25년까지. 그래서 신민부, 그 다음에 의군부는 이제 없어지게 되고, 참의부, 정의부. 그 중에 제일 큰 세력이 어딜까요? 정의부예요. 그래서 위치를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참의부는 이제 여기 보면 압록강 연안에 있죠. 그 참의부는 임시정부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참의부는 압록강 연안에 있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이쪽 지역이 정의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신민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부로 나눠졌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각각 군정과 민정 그런 그 기군을 다 갖추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뭐냐면 이들 3부로 나눠졌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미스협정과 그 다음에 간내와 신간 활동 등을 해가지고 이게 통합운동이나 먼저 미스협정을 보죠. 미스협정은 그 당시 중국 당국이 한국 독립운동가들,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 애들로는 불령선이라는 걸 체포하고 일본 당국에 양도를 하면 돈을 주겠다. 일본인. 그래갖고 그 당시 경무국장 오진가, 그 당시 장자림 그 밑에 있는 경무국장 오진가,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와 간에 체결된 협정이 미스 협정이야. 그 이 미스 협정 때문에 많은 독립군들이 체포를 당하고 탄압을 받게 되죠. 거기 이제 또 간내에서는 또 국경에서는 유일당 운동이 나오고 그다음에 신간의 활동 등이 있었죠.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이 나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요 미스 협정과 이런 좌우합작 운동 등등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삼부 통합 운동이 전개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 신민부, 그 다음에 참의부, 정의부 이들이 이제 통합을 운동했는데 이때도 또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가지고 위견이 많아져. 그래서 개인 본위 조직론,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 이렇게요. 개인 본위 조직론은 기존의 단체들 다 해산하고 개인을 단위해갖고 다시 조직을 재정비하자 이렇게 있고요. 주로 이제 이 개인 본위 조직론을 주장했던 게 신민의 군정부예요. 그다음 단체 본위 조직론과 단체 중심 조직론은 단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을 하자. 그래서 주로 이제 제일 큰 집단이었던 정의부가 주도했고 거기서 신민부 민정부가 가담을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도 다시 해체모여 해갖고 두 개의 단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신민부 군정파와 정의부 참의부 일부 인사들이 이제 조직한 개인 본위 조직론에 입각해서 조직한 전민족 유일당 촉성회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 본위 조직론의 단체 중심 조직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전민족유일당 조직협의회가 만들어져요. 정의구가 주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 이제 전민족유일당 촉성회는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서 혁신위회도 이름 바뀌고, 그 다음에 한족연합회도 이름 바뀌고, 그 다음 한족연합회는 한국독립당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한국독립당 산하부대로서 한국독립군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1930년대 초반에 이제 중국군과 이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장군이 누구냐면 지정천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한국독립당은 나중에 중국 관내에 들어갔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민족혁명당과 뭐냐면 합쳐져서 해체가 돼요. 이 독립당은. 그리고 한국독립군은 지정천은 중국 호동과 연합을 해가지고 상성보, 뭐 사도해자, 동영성, 대저장령 전투 같은 걸 승리하고, 그런데 중국 호동군과 이제 갈등을 빚게 되면서 무장이 해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는 나중에 이제 국민부고 이제 이름이 바뀌고, 국민부는 다시 정치 조직인 조선혁명당, 그 산하에 있었던 군사 조직이었던 조선혁명군 이렇게 바뀌게 되죠.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양세봉이죠, 양세봉. 근데 양세봉은 나중에 피살당해요. 피살당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혁명군은 조선우영군과 연합을 해서 영릉가 전투, 홍경선 전투, 신계정 전투, 통화영 전투 같은 데 승리를 하고 되고요.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나중에 양세봉이 이제 피살된 이후에 조선혁명군 정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때 이제 원래 조선혁명은 민족주의자로 구성되는데 이때부터 사회주의자로 변신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조선우영군 부대 안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좀 있었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동국 항일연군 강곡회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주의할 점은 이제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양세복은 예전에 최태 선생님이 그걸 쓰리봉해가지고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양세봉은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예요. 사회주의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이제 이 양세봉은 엄연히 사회주의 아니다. 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양세봉을 좀 좋게 봐요. 왜냐면 김일성이 어릴 때 잠깐 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좋게는 보지만 양세봉 자체는 사회주의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920년대, 30년대 중반까지의 만주 연해주 지역의 항일투쟁들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근현대 사책에서 이제 볼게요. 자, 독립군단체 결성 보면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은 급격히 고조되어 그 다음 독립운동의 기세와 역량이 그 이전과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특히 독립운동 기지로 개척되었던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는 한일 무장투쟁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배경으로 수많은 독립군대를 조직했다. 그래서 일찍이 독립운동 기지로 개척된 북한도 지역에서는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선을 비롯한 많은 독립군들 이제 단체가 결성이 됐고요. 대한독립군은 기독교 인사들이 대한 국민을 이제 결성하고 그 산하의 무장군으로 조직된 독립군 부대이다. 그래서 이제 한마을 이병장 출신 홍범도가 조직한 독립군 군대로서 북한과 연해주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북로군정소군은 대한군정소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대한군정소는 종전에 이제 중강단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중강단이 나중에 전의단으로 이름을 바뀌고, 나중에 이제 대한군정소, 북로군정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북로군정소는 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냐면 그당 임시정부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시정부 밑에 들어가서 임시정부 또 북로군정소, 그 남만주 지역의 부대는 선호군정소라는 명칭을 이제 얻게 되죠. 자, 대한군정소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수입되자 이를 지지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군정소를 북로군정소하고 명명했다. 북로군정소는 왕청년의 서대파에서 본부를 두고 이범석과 그 당시 신흥무관학교 출신을 교관으로 초빙해서 군사교육을 실시했다. 서간도 지역에서는 대한독립당과 서로군정소 등 많은 독립군 단체가 결성됐고, 대한독립당은 일찍이 서간도에 만명했던 박장호, 백상규의 의병생들이 그 다음 3.1운동 이후 유아현 3원부에 조직된 독립군 부대이다. 또한 3.1운동 직후 서간도 지역의 한인 자치구였던 부민당이
한족기로 이름을 발전해서 그 당시 그 산하에 군정부를 편성했는데 이 한족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하면서 그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군정부를 서울군정소로 바꿔서 불리겠다. 자, 지청청이 이끌었던 서울군정소는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확대되는 개편 한편 의용대를 형성해 국내 진입작전을 가능했다. 예전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지청청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있는데 이 지청청은 그 당 일본의 군사학교를 나왔던 사람이죠. 육군사관학교를. 그래갖고 자기가 나름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출세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탈출해가지고 신흥무관학교에 가갖고 여러 가지 교관을 활동하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군사 기술들을 이제 전수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지청천은 이제 신흥무관학교에 많은 사람들 길러냈어요. 근데 그 청산리 전투나 이런 데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청산리 전투는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청산리 전투는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지청천이 키워낸 그 수많은 신흥무관학교의 교관들, 장교들이 여기 참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지청천은 이제 후에도 이제 계속 활동하죠. 국내에서도 이제 해방후에 들어가고 한때 또 뭐 청년단 조직을 이끌고 했는데 이 지청천은 원래 그 이름은 지청천인데 이 사람이 이청천이라고 또 불려지기도 해요. 왜냐면 그 국내에서 이제 그 지청천을 그대로 쓸 경우에 독립운동 그 방식을 쓸 경우에 자기 이름을 쓸 경우에는 그 자기 주변에 국내에 있는 그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탄압을 받아. 그래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대개 보면 이름을 가명을 써요. 가명을. 그래서 지청천이나 이청천이나 또 동일한 인물이야. 이 사람은. 자, 하여튼 그 당시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는 대한신민단, 대한독립군 결사대가 조직되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 직후 신민회 활동했던 김규면이 대한신민단을 조직하고 북한도 왕청영과 훈청영에 각각 지단을 설치하여 독립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이 독립군을 공격을 개시하자 김학성 등이 동지일구 앞에서 대한독립군 결사대를 조직했다. 자, 뭐 여러 부대들이 쭉 있죠. 뭐 국무도독부, 국민회구, 의군부 등등 있고 거기에 이제 뭐 강국군 총영 이런 것들은 어디와 관련된 거죠?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내 진입 작전을 많이 했다. 그래서 20년대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국내에서 활동했던 2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부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천마산대, 그 다음에 보합단, 그 다음에 구월산대 이런 그 단체들이 또 활동을 했어. 그래서 게릴라식 향유투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천마산대 활동이 상당히 가장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이제 최성훈이 조직하여 1922년에 삭주, 우주, 구성, 창성 같은 평안북도 일대의 활동 부대로 게릴라전을 펼쳤다. 그래서 일본 군경과 이제 교전도 했고 형병 주재소와 면사무소의 습격을 부르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마사든 등 후에 만주 이동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의 군대인 강국군 총영의 별동부대도 활동했다. 그래서 이제 천마산대, 보합대, 구월산대 같은 국내 특히 서북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 부대들이 쭉 나오고 있죠. 잠깐 교재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아니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교재에 있긴 있는데 별로 중요한 단체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그러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해볼게요. 자, 요번에 나온 게 봉오동 전투죠. 자,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 결성된 독립군 단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들면서 국내 진입작전을 펼치게 돼요. 특히 국경지방의 한경북도, 한경남도, 평안북도에 있는 일본군 수비대와 주재소를 비롯해서 일제 통치기구에 대한 독립군의 끊임없는 공격이 이어졌고 이 중에 홍범도가 이끈었던 대한독립군은 그 당시 1919년 8월부터 해산진, 갑산, 만포진을 습격해서 일제에 크다란 타격과 피해를 입히게 되죠. 그러니까 일제는 독립군의 국내 진입작전에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니까 군사와 경찰을 증강해서 국경 경비를 강화했고 그러나 소규모 그 대원들이 위해 전개됐던 독립군의 기습 공격을 당해낼 수 없었다. 1920년 6월달에 독립군은 한경군도 종성에 들어와 일본 항병순찰대를 공격을 하자 일본군이 독립군을 이제 추격해요. 그래갖고 이들 두만강을 이제 건너서 월경대들을 이제 구성해갖고 두만강을 건너서 독립군 반격을 했는데
추격했던 일본군이 오히려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이제 삼두자 전투라는 게 있어요. 삼두자 전투. 예. 그러니까 이제 삼두자 전투에서 패한 일제는 독립군 본거지인 봉오동을 공격하죠. 이때 이제 홍보대 대한독립군은 최진동의 국무도독부, 안무가 이끌었던 국민해군과 연합해서 북로 독구부를 이제 형성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되죠. 예, 그리고 1920년 6월에 일본군이 두만강을 넘어 공격해 오니까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을 봉오동 골짜기로 유인해서 포위 공격을 하고요. 이때 이제 독립군은 일본군 157명을 사살하고 수많은 인원들 중경사를 입히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 이게 이제 봉오동 전투죠. 자, 독립군에 크게 패한 일제는 독립군에 대한 대규모 토벌 접근을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 일제는 중국의 마적단을 매수해서 혼춘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일본군을 출동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주둔권을 얻게 되는데, 이게 혼춘 사건이죠. 그리고 용산, 나남, 블라디보스토크에 주둔하는 5개 사단 병력을 착수하고 그 숫자는 25,000명이 되었다. 일본군은 대규모로 출동하자 그 당시 북로군중서군, 대한독립군을 비롯한 여러 이제 부대들이 연합해서 근거지인 백두산 밀림지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1920년 10월 20일 날 근거지대 이동해 가는 독립군과 이를 뒤쫓는 일본군이 청산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김지어진 그 북로 군정소 부대는 배고픈 골짜기에 매복했다가 추격해온 그 20명의 추격해온 일본군을 공격해 200명을 전멸시키고, 그다음 완룡구 등 여러 이제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내용들 보면 전투 내용 보면 한 개 전투로 이제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 6개, 대여섯 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됐어. 그래서 맹갈굴 전투, 만기군 전투, 그 다음에 청보산 전투, 고등화 전투 등등. 하나, 둘, 셋, 넷, 몇 개야? 5, 6, 이거. 9개. 9개 전투도 구성이 됐거든요. 조그만 저 전투도. 그래서 이제 그 전략을 보면 전선을 형성해가지고 공격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종신 방어 전설에서 적을 이제 깊숙이 유인을 해요. 적을, 일본군을. 계곡을 유인해서 계곡의 험한 지형을 이용해갖고 여기 매복을 한 다음에 적이 올 때마다 뭐냐면 공격을 해. 여기에서 각종 공격을 해서 적의 힘을 다운시키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한 방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종신 방어 전술이라고 하거든요. 일정한 전선을 형성한 게 아니라 적을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끌어들 때 소모적인 국지전을 유발해가지고 적을 뭐냐면 소진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방을 때려가지고 적을 굴복시킨 거야. 그래서 이런 이제 전술을 펼쳤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9개 전투, 거의 10차례에 걸쳐서 전투를 거쳐서 6일간의 전투를 했는데, 이 전투를 뭐라고 하냐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몇 명이 죽었냐? 그것도 이제 학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대략 한 3,000명? 1,500명, 3,000명? 이 정도. 그러니까 한 개 연대 병력 정도는 이제 사살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일단 지형지능을 잘 이용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간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 협조. 근데 거기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무기거든요. 무기.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싸울 때 독립군들이 항상 졌던 이유가 뭐냐면 무기가 빈약했어요. 일본군에 비해서 화력이. 근데 이 당시에는 청산리 전투는 오히려 화력이 일본군보다 훨씬 나았어. 그게 왜 나왔냐? 이건 또 세계사와 관련된 건데, 자, 그 당시 이제 강복군들이 소지했던 무기들이 되게 체코산 무기예요. 체코산 무기. 그럼 왜 체코산 무기가 여기에 왜 갑자기 들어왔냐? 그 당시 이제 소련은 적군하고 백군 간에 내전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둘이 막 싸우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서양사 궤도를 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체코 여단이 있었어. 러시아 부대 안에 1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여했던 체코 여단이 있었는데, 이 체코 여단은 체코인들의 그 포로로 구성된 거야. 포로로 구성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군대에 편입해갖고 싸우는 부대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었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밑에 체코도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코 입장을 때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에 편입해서 싸우지만 실제로 얘네들하고는 그 러시아하고 싸울 의도가 없죠. 오히려 타도할 대상은 러시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부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싸우다가 도망쳐나. 탈영군이 많아.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항복을 하거든요. 그 러시아는 이 탈영한 체코 부대들을 규합을 해갖고 따로 여단을 만들었어요. 부대들. 그래서 이제 이 부대들이 이제 러시아군과 싸우고 그러니까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부대, 그들과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싸울 대상이 이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서 그 자기가 이제 후전을 하고 하니까 체코 여단은 이제 어떻게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거냐. 그래서 돌아와서 체코를 위해서 프랑스와 연합해서 싸워야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자, 서부전선 쪽으로 이동을 못해요. 저쪽 그 서부전선 쪽으로 싸우는 데는. 그러니까 러시아 쪽은 서부죠. 그쪽으로는 이동을 못해. 왜? 그쪽은 러시아군에 막혀있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게. 블라디보스토크로 쭉 가요.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거기에 망명돼 있던 체코인들이 다 거기에서 연합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5만 명가량 부른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적군과 또 연합하고 백군과 연합하면서 계속 어디로 가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거예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 딱 도착하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체코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싸울 이제 뭐냐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무기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체코상 무기들을 누구한테 갖다 팔았냐면 독립군들한테 갖다 판 거예요. 근데 이제 팔 때 제값을 가지고 판 게 아니라 체코도 오랫동안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뭐냐면 그 독립군에 대해서 그 자기 입장을 이제 대입해가지고 얘네들에게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해서 진짜 이제 헐값을 갖다 판 거야. 그 무기들을.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운 거야. 근데 이 체코산 무기가 상당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무기들이 상당히 체코 같은 게 기계공업이 발달됐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 그 독일군이 체코를 점령하면서 독일의 신식 무기나 이런 것들 어디에서 개발시키고 만들게 했냐면 체코에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체코산 무기가 상당히 좋아. 그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서로 이제 뭐냐면 또 적군과 백군의 어떤 세계사적 흐름, 싸움 이런 것도 연결돼 있어요. 자, 하여튼 거기에 이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있는데, 자, 여기 봉오동 전투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이제 기출 예문에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쭉쭉 넘어서 독립군의 시련을 볼게요. 봉오동과 천상리에서 독립군에 참패한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을 대량으로 학살하게 되죠. 이걸 이제 간도참변이라고 해요. 서부 간도 정역에 한인 총략을 습격하여 한인을 살해하고 부녀자를 강간했으며 가옥이나 학교, 교회 등을 불살렸죠. 이러한 일본군의 만행은 1921년 4월까지 계속되었고 당시의 피해 사항은 정확하지 않았지만 확인된 수만 해도 피살된 인원은 3,600명에 달했다. 그래서 한인사회에 큰 영향을 줬다.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에 1920년대 말에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 서일이라는 사람이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서 그 러시아 지원을 기대하고 자유시위를 이동했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 당시 적군하고 백군이 싸우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때 러시아는 적군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러시아와 적군과 연합해서 일종의 여기에 자치공화국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유시 이동을 했는데 이곳에서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자유시 사건이죠. 자유시 사건. 자, 북로 궁전선을 비롯한 일부 독립군 부대는 러시아가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에 북만주 다시 얻어왔지만 그 홍범도와 진청천이 이끄는 대한독립군단은 자유시위로 올라갔다. 그래서 일부 이제 북로 궁전선 빠져나가고 거기 남아있었던 대한독립군들이 자유시위 갔는데 이들은 한인 무장세력에 대한 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의 싸움에 심하였다. 이게 예매하는데 요때 이제 한인 무장세력 된 의용군과 고려혁명군은 요거는 이제 자유대대와 사인 부대를 얘기해요. 지금.
예.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의용군은 사할린 부대, 그 다음에 자유대대 이들이 이제 있는데 사할린 부대나 자유부대나 다 고려 공산당 내에 있는 부대예요. 근데 고려 공산당 안에서 이득치크파, 그 다음에 또 그 한인사회당, 그 상하이파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는 어디가 상하이파, 상하이파. 고려혁명군은 그 뭐냐면 이드치크파. 이들과 갈등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싸움이 심해진 거야. 그리고 이제 러시아군이 독립군의 무장해제를 이제 요구하죠. 그다음 일본의 압력을 받은 그 소비에트 적군들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니까 결국에는 이때 많은 이제 그 독립군들이 사살되고 체포됐는데 이 사건이 자유시참변이라고 해요. 자유시참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유시참변과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상하이파 공산당과 이드치크파 공산당의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잡히고 죽고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포로 중에 한 명은 홍범도도 여기 잡혔죠. 그 당시에. 자, 일단 간도참변과 자유참변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은 독립군 부대들은 다시 조직을 정비하고 방법을 시작했다. 그래서 방법은 흩어진 세력들 모으고 한인사회를 다시 일으킨 것이다. 이와 함께 각기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통합을 했고요.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로군정소군과 이 북로군정소군은 원래는 그 저쪽 자유시 이동하려고 했다가 이들이 판단한 거지. 소련이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그냥 내온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북만주 일대에 대한독립군단을 조직을 했어요. 요 대한독립군단 1920년대 조직된 서인이 조직한 대한독립군단하고 좀 다른 조직이에요. 예. 그 다음에 남만주 일대에 서로군정소군. 이때 이제 이 지역들은 이제 자유사건 이후에 이제 도망쳐 나온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죠. 서로군정소군과 대한독립단, 강화단을 중심에 대한통일부가 조직되죠. 이들은 공사 조직으로서 체제를 강화한 편, 그 기반이 됐던 한인사회 자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자, 이런 활동을 한 건데 남만주 지역에 근거했던 대한통일부는 이념과 노선의 차이도 나타나서 참의부와 정의부 세우 분리했다. 이때 이제 통일부가 분열이 일어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크게 뭐와 뭐에 또 분열이 있냐면 복벽단체하고 복벽단체는 좀 나이가 많은 약간 원료 그 뭐냐면 아이고 이게 왜 꺼졌냐 또. 네. 그러니까 원료 그 뭐냐면 독립군 단체들 독립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화단체들이 공화국을 건설한. 제 복법단체가 따로 이제 독립해서 만든 것이 의군부죠. 그 의군부가 어디를 공격해요? 공화파를 공격해. 그래서 유혈 사건이 나요. 유혈 사건.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유혈 사건 내용을 좀 보면 잠깐만요. 자, 여기 이제 남만주 내용의 통일부가 결성되고 그 당시에 공화파와 복벽파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는데 복벽파가 의군부와 독립하면서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제 공화파를 공격해요. 이게 홍문자 유혈 사건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완전 갈라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공화파는 참의부가와 정의부도 이렇게 구성되는데 참의부는 이제 누굴 지원했죠? 임시정부를 이제 밑에 들어갔던 거고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나머지 세력들이 정의부가 구성되는 거야. 네,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북만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그 뭐냐면 그 신민부가 구성이 됐죠. 신민부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해체 모여해가지고 북만주와 남만주 일대 이렇게 혁신 이후에 한족연합회, 한국독립당, 국민부, 조선인민당, 조선인민군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또 나눠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이제 3부 보기 전에 3부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참의부가 있죠. 참의부는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창립 배경은 이게 이제 공화파와 복북파 간의 동족간 유혈 상태를 보고 공화파 중에 상위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결성했고요. 주로 압록강 연안에 위치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이종의 직할이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압록강 연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다음 국내 진공 작전을 많이 펼쳤어요. 평양도를 중심으로 해서 사이토 총독이 승선한 성곽을 공격했고요. 자, 정의부는 다른 세력보다 제일 컸어. 길린과 봉천을 중심으로 해서 남만주 일대에 결성했고, 그 당시 참의부의 세력을 가담하지 않는 공화파 세력들이 가담했다. 그 다음에 국내 진공작전도 펼쳤고요. 시민부는 북만주 지역이고, 그 다음에 대종교 신자가 구성됐는데, 앞에 이제 자위 사건을 걱지하는 그 나머지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게 세 개 부서로 구성이 됐고요. 각각 군정기관과 민정기관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민정기관은 각기 관할 지역의 동포들부터 자치행정을 받은 민주적 인정기관과 이편정치의 조직을 구축했고요. 군정기구는 독립군 훈련과 작전을 맞은 군정기관을 설치하고 자체 독립군 편성으로 한만 독립군 국경지대에 일본군과 전투를 전개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미스야 협정이 있는데, 미스야 협정은 좀 이제 좀 보면, 만주 동상석에 있었던 경무국장 우진하고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 간의 맺은 조약이에요.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군 탄압에 관한 상호협정이고, 불령성인, 부동한 조선인들을 단체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들 잡아오면 돈을 주겠다.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만주의 독립군 활동을 위축시키고, 후에 이제 만주에서 삼벌 통합운동을 하게 되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만주에서. 자, 그러면 내용을 다시 볼게요. 자, 1923년에 대한통일부 내에서 임시정부를 지지한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표를 보내 자신들의 조직을 남만주 군정부로 인정해줄 걸 요청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들 조직의 명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했고요. 군사와 민정을 아울러 통합하게 했죠. 이에서 이제 참의부 위치가 여기죠. 자, 그래서 참의부가 성립됐고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압록강 대한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삼았죠. 참의가 성립되면서 대한통일부 세력이 크게 약화됐고, 이때 이제 대한통일부는 남만주 지역의 서로 군전서군, 강황당, 의성당 등 여러 무장투쟁으로 통합됐고, 이 나머지 세력들이 정의부가 되는 거예요. 정의부 영역은 여기죠. 상당히 넓죠. 요 지역. 자, 그리고 정의부는 길린과 하얼빈을 비롯한 북한도 인한과 나머지 지역의 한인사회를 관할하게 됐고요. 그다음 북만주 지역 신민부가 성립됐어요. 신민부는 여기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곳에 이미 여러 세력 통합된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됐는데 1925년 3월에 연안면에서 대한독립군단과 독립군정설 중심으로 통일운동이 일어났고 여러 독립군단이 통합이 되어서 신민부가 창립됐죠. 그래서 신민부는 영안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들을 관할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로써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3부가 성립되면서 만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3부를 통합하는 계기가 됐던 만주 지역의 통합의 계기가 됐던 것이 미스야 협정이야.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만주에 있는 한국 독립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봉천성 국무처장이었던 우진과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와 간에 맺어진 협정이다. 미스야 협정은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일본 독립운동가를 인계받는 동시에 그 대가로 상금을 지불할 것, 상금 중의 일부는 직접 체포한 관리에게 지불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독립군 세력들이 크게 약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만주 군벌이 이제 독립군 적발을 크게 뭐냐면 혈안이 돼서 항공인 농민까지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예. 자, 미스야 협정이고요. 그래서 삼보 통합운동 올게요. 삼보 통합운동은 잠깐 예전에 재작년인가 그때 한번 언급됐었는데, 자, 1920년대 중반에 국내의 독립운동 전선에 민족유일당 운동이나요. 하나 세력을 이제 합치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전 민족이 그 대동단계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당 정당을 조직하고 이를 그 중심으로 그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상하이에서 시작된 유일당 운동은 점차 국내에서 비롯한 만주
지역에 전개되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 간내는 만리장성 이남이죠. 그래서 이 만리장성 이남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 국내의 이제 신간의 결성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도 영향을 줘요. 삼부 통합 운동. 그래서 중국 간내, 국내, 신간에, 그 다음 신간과 또 만주 이렇게 둘 다 영향을 받죠. 그러면 이런 통합 운동들은 어디에 또 영향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코민테름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코민테름에서 제2차 코민테름에서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극동 그 피압방 민족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누가 손잡아라? 개량된 부르주아 세력들과 손을 잡아라.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미치고, 이게 또 뭐냐면 제1차 국공합작에도 영향을 줘요. 제1차 국공합작에도 영향을 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 살펴볼 게 뭐냐면 삼보통합운동 전에 그 중국 간내에서 활동했던 그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어. 민족유일당 운동. 이걸 이제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제가 자 401페이지 보세요. 401페이지. 자, 중국 간내 지역의 유일당 운동을 볼게요. 이 중국 간내의 유일당 운동은 후에 이제 만주의 삼보 통합 운동이나 신간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자, 배경을 보면 앞에서 영향을 준 그러니까 사회주의 세력들은 극동 인민대표 있죠. 이 제2차 코미테의 전선 통일 요구, 그 우익 세력들과 연합을 모색했고, 또 우익 안에서도 자, 임시정부 종속을 위해서 임시정부가 너무 세력이 약하니까 자익 세력들과 좀 연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안창호가 코민테름에 영향을 받아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 아니었지만 이제 일단 코민테름에 영향을 받아서 1대 혁명당을 결성하자. 그래서 1대 혁명당은 뭐냐? 코민테름에 2당 치국을 내세웠죠. 2당 치국은 당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자. 그래서 한 국가에서는 한 개의 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일국 일당주의다. 일국 일당주의라고 하는데, 일국 일당을 전제해서 2당 치국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당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종종 임시정부는 솔직히 정부로서의 형태가 갖춰지지 않잖아요, 요소가. 그러니까 뭐 정부든 당이든 간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당을 만들자. 여러 단체들 하나 합쳐서 일개 혁명당을 이제 결성하자. 2당 치국을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자. 자, 이게 이제 민족유일당이에요. 그래서 그 소련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처럼 한 개 당을 만들어서 이 당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이끌고 나라를 통치하자. 뭐 이게 이제 이동운동인데, 거기다 중국에서는 이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또 국공합작, 1차 국공합작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다 뭐와 연결돼요? 2차 코미테랑과 연결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개를 보면 중국 간내에서 이제 그 활동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상해, 강동, 무안, 난경에서 막 각국 촉성회가 만들어지죠. 국경에서. 그래서 이 연합 촉성회들이 한국 독립당 간내 촉성 연합회를 개최를 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당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1927년에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때 이제 좌우 간의 기본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또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12월 태제의 영향 등등 해가지고 합의가 결렬돼. 그래갖고 자익 조직이 만든 것이 유후 한국독립당, 유후 한국독립운동자 동맹이고요. 자익이 만들었고, 임시정부에서 이제 그 2당 치국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뭐냐면 한국독립당이에요. 한국독립당을 좀 기반 정당으로 삼았어. 그래서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독립당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당을 운영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 나올 때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몇 차 개헌이 있었죠? 3차 개헌이 있었죠? 3차 개헌. 임시정부 3차 개헌. 그래서 3차 개헌은 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1대 혁명당의 뭐냐면
그 임시정부가 합류하기 위해서 잠시 만든 그 정부다 해갖고 3차 개헌을 한 거야. 그래서 민족유일당 대당을 만들고 거기에 합류하기 전에 가도기로 만든 임시정부 꾸리기 위해서 만든 목표로 만든 개헌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냐면 위탁정부, 임시정부 일종의 위탁정부 보고 되게 이제 임시위정원 중심으로 재편성해요.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를 임시위정원 중심으로 재편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3차 개헌과 관련된 것들이 예전 시험문에 나왔고, 이 3차 개헌의 배경으로서 아까 이제 뭐냐면 민족유일당 운동이 있었다. 간내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내용을 들어가죠. 자, 만주 지역에서 유일당 운동은 참의부, 정의부, 식민부의 세부 통합하자는 것으로 추진되었다. 그래서 1928년 5월 때 정의부를 주도해 길림성 반석동에서 유일당 결성을 위한 회의가 소집되어 북만 청년 총동맹, 남만 청년 총동맹을 단체와 유일당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유일당을 결성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했다. 그래서 정의부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기존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삼아 유일당을 조직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죠. 이걸 단체 본위 조직론가 또는 단체 중심 조직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체 본위 조직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 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었고, 그 단체 중심 조직론은 그 큰 중심 있죠. 큰 조직, 정의부를 중심으로 다른 조직이 거기 부수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중심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 있고 이에 반해서 그 남만 청년 총동을 비롯한 일부 단체는 기존의 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개인을 중심으로 조직하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면 개인 본위 조직론이라고 해요. 요거는 개인 본위 조직론. 그래서 단체 본위 조직론은 정의부가 제일 크니까 정의부 중심으로 했고요. 물론 모든 정의부가 거기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정의부가 중심했고, 그 다음에 개인 본위 조직론, 요거는 두 번째 의견은 그 당시 누가 이제 주도를 했냐면 신민부가 주도했어. 신민부 군정기구가. 거기에 일부 이제 정의부나 다른 조직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1928년 10월에 길림에서 3부만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유일당을 조직하는 원칙은 합의했지만 그 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양분되어 서로 다른 길을 모색했고요. 그래서 개인 본위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새로운 조직체의 혁신회를 조직하자. 이렇게 이제 표를 보시면 혁신회가 있죠. 그리고 단체 본위 통합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별도 회의를 가지고 1929년에 삼부 통합을 새로운 군정부 설립하는데 합의되고 군민부를 이제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혁신회와 군민회가 다시 조선연맹군, 한국 독립군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3부가 이렇게 해갖고 다시 정비가 되는데, 이걸 한번 다시 재정리하면 이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표에 보시면 자, 3부가 있고 이게 전민족 유일당 조직협의회 정의부가 주도를 했고, 전민족 유일당 조직 총수회 신민부가 있죠. 여기는 단체 조직, 단체 중심, 여기는 개인 중심 이렇게 있고, 이들이 국민부, 조선연맹, 조선연맹군, 그 다음에 혁신위에 한족총회,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런 식의 이제 쭉 조직이 정비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또 보면요. 거기 보면 이제 군정부 수립과 통합해갖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어요. 보면 자, 참의부를 보면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중앙 참의부다. 1924년 당시 만주를 근거로 활용했던 무장 독립운동단체인 대한통일부와 의군부의 압력이 심해지면서 독립운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불안일으킨 각지의 교민 유지들이 중앙위회를 열고 대한통일부 소속 4개 중대에 호응을 얻어 임시정부 직할군대를 조직했다. 그래서 이때 대한통일부와 의군부의 압력은 그 복폭파와 그 다음에 공화파의 대립이죠. 또한 민사기관으로 13개 지방행정부를 두고 제만교포대 자치활동을 도왔으며 1927년 정의부, 신민부와 함께 군민부와 한족자치연합회로 개편됐다. 자, 정의부를 보면 독립운동 구심지의 하나인 통일부가 만회돼
간무력에 대한통일부 중심으로 만주 여러 지역의 독립운동단체가 결성된 것이 정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군사행동은 주목적으로 하고 가나을 지구의 교포의 경제기관과 문화기구를 기관을 설립하고 각 교육기관의 각 부락에서 이제 초등학교 설립하고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예. 기관지로서 잡지 전후 신문인 대동민보를 발행하고요. 농민조합과 농업공사를 설립해서 항우지 매입과 개간을 해서 독립운동자의 가족을 안주시키고 무기를 구입해서 국내 진입 작전을 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민부가 있죠. 자, 신민부는 대한독립군단과 대한독립군전선을 주축으로 북만주 지역의 독립운동단체들이 효과적으로 항일투쟁을 위해서 통합 추진되는 결성단체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단체는 물론 국내 단체도 참가했으며 조직은 근대적 상권분리 제도에 입각해서 행정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 입법기관인 참의원, 사법기관인 검사원을 뒀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안대와 별동대를 조직하고 성동사관학교를 설립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군민부가 있으니까 이 군민부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하고 1930년대로 넘어갈게요. 30년대는 이제 크게 만주 지역하고 그다음 중국의 간내 지역. 만주와 간내는 이제 만리장성을 관계로 해갖고 나눈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